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서 전국화 양상을 띠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석가탄신일도 있어서 그 검사 건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내일은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봐야 될까요? 네, 한 두 달 정도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고 안심하거나 아니면 더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추이는 전날이 휴일이었는지 아니면 검사가 많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하루하루의 숫자를 보신다기보다는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의 경향이 어땠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향으로 보면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이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만 집중적으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전국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19의 생존 전략이고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늦게 유입이 됐지만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를 변이 바이러스가 대체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들의 대부분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당국에서는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부담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부의 대응 전략이 3차 유행까지와 지금의 전략이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유행까지는 정부가 확진자가 증가하면 진단검사를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정부는 확산을 억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전략들을 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이 버티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중환자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높인다고 해서 지금 확진자가 감소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 효과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백신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백신의 효과가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명한 효과가 보인다고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9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백신들이 사망자와 중환자를 막는 데 있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500명대, 한 600명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7월까지는 한 1,000명 이하로만 우리가 확진자 수를 좀 통제할 수 있다면 7월쯤에는 새로운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라는 그 수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1,000명이나 1,500명, 500명처럼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그런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이 확산세가 늘어나는 상태인지 안정적인 상태인지 그런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들의 접종이 완료가 될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거리두기 단계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고 또 실제 그 방역 수칙이 어떠한가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현행 단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행이자 재연장되는 그 단계의 내용이 될 텐데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이렇게 일단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수도권 2단계에서는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집합 금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흥시설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 카페 이쪽은 다 밤 10시 영업 제한이 수도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수도권 2단계의 내용이 될 테고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예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직계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한 네. 그런 예외가 있고 유아 동반이라든지 상견례 이런 경우도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추세를 조금 벗어나서 만약에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는다거나 예. 네. 이렇게 될 경우는 2.5단계로 상향하는 것이 또 검토되고 있다. 이 점도 추가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그동안 있었죠. 그래서 잠시 1차 접종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격화될 예정인데 27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대상들이 만 65세에서 74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5월 접종 사전 예약이 벌써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6월 첫째 주 접종 예약도 이번 주쯤이면 이제 마감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6월 첫째 주에 접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사전 예약을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접종 대상자 중에서도 빠르게 접종을 하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접종을 하시려면은 지금 예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세에서 74세 통틀어 보면 50%를 좀 가까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이나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예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질 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가장 좋으신 분들이고요.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큰 집단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백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저희 전문가와 당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에 뭐 사망 신고라든지 사지마비라든지 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와 당국이 조금 더 투명하고 친절하게 정보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초만 해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고요. 예. 최근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하신 분만 감염되지 않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감염되신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해 드려야 되고요. 예.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약간 경제적인 것과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서상은 약간 터부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접종을 하면 뭐 재난지원금과 연계한다거나 이제 어떤 그 현금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저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방역을 완화해 준다거나 자가 격리를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숫자를 빼준다거나 이런 소소한 조치들이 동반이 된다면 아무래도 접종률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학적인 정보나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많은 이제 국민들께 그 설득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이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인가, 뭐 경제적인 부분,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사례들 뭐 우리가 또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인센티브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러 지원들, 특히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후 관계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뭐 피해를 보셨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건 없는 지원, 그리고 의료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근데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것이 곧 임상 실험보다 더 믿을 만한 그런 또 하나의 실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결과들이 계속해서 입수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알려질수록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라든지 뭐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특별히 더 위험한 백신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박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해진다면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수레를 밀고 가듯이 그렇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에는 올해 중반기부터는 좀 더 훨씬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더나에 대해서 허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백신 수급 현황도 조금 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백신 수급 현황은 저희가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국민들이 만족하실 만한 속도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백신 도입에 있어서 허가 같은 것들은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런 절차들은 순조롭게 다 끝나야 하는 것이고요. 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이 과연 도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3분기, 4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백신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월 달에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제때 도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품목 허가가 이제 났으면 그 모더나가 진짜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백신의 도입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3분기라는 애매모호한 일정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이제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네. 저는 3분기 초반이 되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3분기쯤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백신을 맞게 되시는 거고 이 어떤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우리 집단 면역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화이자 백신 위주의 접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나이가 드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위험해지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들에게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면 더 이상 코로나19가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전파력도 있지만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보호받게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심스럽지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접종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새벽에 열리죠. 주요 의제로 지금 백신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권덕철 장관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백신 관련해서 면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백신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와프를 통해서 백신을 나눠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나아가서는 백신 허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스와프 쪽보다는 위탁 생산 쪽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권덕철 장관이 방미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한 명의 인사가 눈길을 끄는데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이라는 예.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강호 국장이 같이 출국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보건산업정책국이 뭐 하는 부서냐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보건 의료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예. 또 신기술에 대한 인증, 기술 이전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의 국장이 같이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로서 완전히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낙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노바백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간의 협약 예. 그리고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협약 이런 것들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는가 이런 네.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것 같고 그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확진자가 좀 불어나면서 걱정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네. 타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 특히 뭐 미국의 동맹국 쿼드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극단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대만조차도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 쪽에 스와프를 통해서 뭐 나눠주는 것이 약간 후순위를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는 이제 위탁 생산이 추진되고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물량적인 지원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 두 가지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백신 수급 그 양 자체는 그렇게 적지 않잖아요.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그 백신들이 계획대로 제때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그때 제때 도착하게 해주겠다. 이런 확답만 받아도 굉장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꼭 회담에 의존할 일만은 아닌 것이고 그동안에 체결했던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근부터 이제 나중에 가면서 몇 주간에 계속해서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많은 안심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술적 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 허브가 된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 하나가 백신 수합과 이제 기술 허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게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백신 수합 같은 백신을 지원받는 형태는 단기적인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가 된다면 더 다음 미래, 다음 범유행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이제 지금 장기적인 협약,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지금의 공급 상황을 개선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백신이 모자란 시기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일 텐데 그때 수급 상황 개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면회를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중 하나로 백신을 끝낸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허용이 되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그 경우에 허용이 되는 건데 아니면은 또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든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둘 다 접종을 안 한 경우에는 일단 접촉 면허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백신을 접종했다면 면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가 안 되면 또 그 부분도 어려워진다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요양병원에서의 전체적인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면회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 접종이 1차 접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접종이 완료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네. 결국은 2회 접종을 하고 2주 정도 지나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종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실수록 2회 접종도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접종에 좀 더 빠르게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참고로 이제 아예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환자분께서 임종이 가까워지시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인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음성 결과를
그 보호객이 제출을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온 결과를 그럼 이제 가운이라든지 보호장구들을 다 착용하고 면회를 하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붙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회도 조건이 필요한데 사전 예약을 해두고 그리고 만날 때는 독립 공간에서 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다 조치를 한 다음에 만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좀 추가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 면회를 하더라도 같이 뭔가를 식사를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면회하는 도중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비말이 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대면 면회의 경우에는 참 긴 시간 동안 특히 그 가족들끼리 대면으로 만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께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작용했는데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 백신 접종을 완료하셔서 좀 안전하게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짚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강원도에서요. 백신 2차 접종 후에 6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망자의 유족들께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비 증상이 있었다. 오늘 또 부검이 있다고 하고요. 이 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실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사망 신고라든지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판단 내리는 게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속보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요. 부검도 진행이 된 다음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나 중증 이상 반응이 신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 사례들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혈전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혈전이라고 해도 백신으로 생기는 혈전 같은 경우에는 희귀혈전, 면역 기전으로 생기는 혈전이기 때문에 기전 자체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나 아니면 이런 보도 사례 같은 것들도 좀 과학적인 인과성 검증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쭉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